이번 시간은 2013년 7월 28일 상권 분석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번, 식당이 많이 몰려있는 곳에 술집이나 커피숍이 모여 있다든지 극장과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것은 어느 입지 원칙이 적용된 것이라 할 수 있는가?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어떠한 특정한 업종이 있고 그 업종과는 상이한 업종이 결합이 되어 있다는 특징을 기술을 하고 있죠. 문제 내에서. 극장가라는 형태가 있게 되면 요 주위에 식당, 커피숍도 있겠습니다만 상이한 형태들이다 라는 이야기는 무언가가 충족이 되었을 때 부가적으로 충족될 수 있는 어떠한 형태의 업종이 결합이 되었기 때문에 3번에 보시면 보충 가능성의 원칙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답은 이제 3번이겠고요. 1번 고객 차단 원칙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객이 어떠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는 과정 내에서 입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내점을 하도록 만드는 그 방법이 고객 차단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반 유인 원칙이라는 것은 유사하거나를 가장 핵심으로 보고 있고요. 선매품 같이 이제 유사하거나 보충적인 소매업이 흩어진 것보다는 군집해서 더 큰 유인 잠재력을 갖게 되는 원칙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소비하는 습관, 구매 패턴에 따라서 편의품, 선매품, 전문품으로 구분을 하고 있지요. 이때 선매품이라는 것은 특징이 뭐가 있나요? 가장 일반적인 영어 원어적인 특징은 쇼핑을 하는 상품이라는 거예요. 즉 전제되어져야 될 부분들은 고객이 쇼핑을 통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근본은 구색, 적절한 구색을 갖춰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의류라는 것은 하나의 업종, 점포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점포가 존재함으로써 상권은 넓어지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 품목이라고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입지의 상권적인, 점포의 상권적인 부분들로 보자면 그러한 편의품은 다양한 형태로 입점을 통해야 되는, 그래서 집약적인, 그리고 선매품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인,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전속적인 유통 경로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점포가 가지고 있는 유통 경로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특징이다라고 하면 상권 규모적인 부분들로서는 이제 전문품이 더 클 수 있는, 그러면서 편의품은 작게 되는 형태가 되죠. 그래서 동반유인 원칙이란 그런 특징을 가지게 되어 있고요. 4번의 점포 밀집 원칙이라는 부분들인데, 이 밀집 원칙 하니까 점포가 밀집하면 좋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점포가 밀집되면 안 좋은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원칙입니다. 즉 너무 유사하거나 보충이 가능한 점포가 밀집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즉 상권 자체에 일정한 이격거리를 두어야지만이 존재할 수 있는 점포들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점포들이 모여 있게 되면 상호 간의 매출 자체가 떨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동그라미 경제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합리성을 바탕으로 해서 최소 비용의 최대 효과를 누리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26번의 답은 3번이 되겠고요. 27번, 상권을 1차 상권, 2차 상권, 한계 상권 등으로 분류하는 것은 어떤 관점에 근거한 것인가? 우리가 상권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판매자 입장과 구매자 입장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에요. 판매자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한 60%, 60, 70%의 매출을 올리는 것은 1차 상권이다 라고 보고, 그 이외에 2차 상권, 그리고 3차 상권으로 구분하게 되는데, 최소 수요의 마지막 끝단이라고 해서 3차 상권은 한계 상권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리고 구매자의 입장에서는 판매하는 사람이 나 상거래 뭐 판매를 위한 범위야 라고 규정을 하지만 구매자 입장에서는 그 반경 내에서는 생활을 하고자 하는 생활권의 형태가 되지요. 그래서 뭐 일상적인 물품을 구매하기 위한 뭐 일상생활권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뭐 일정한 뭐 광범위 생활권이 될 수도 있게 될 텐데 근본은 생활권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관점 자체 내가 1차 상권, 2차 상권, 한계 상권으로 구분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2번 판매자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동그라미로 그리는 것을 동심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한 동심원 내에서 지형적인 애로사항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뭐 상권을 범위를 정할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지워 나가 보면 이런 형태가 되는데 뭐 아메바 같다 해서 아메바형 이렇게 분석을 나중에 하게 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동그라미 행정구역 관점은 뭐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도나 시나 군을 얘기하는 거고요. 지형적인 관점은 당연히 아니겠고요. 그래서 따라서 27번의 답은 2번 판매자 관점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문제들도 많이 나와요. 우리가 전통적인 일상적인 뭐 지금처럼 그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어져서 유통 경로가 뭐 축약이 된다든지 생략이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통적으로는 원부자재를 공급받은 생산자, 제조업자를 통해서 도매상과 소매상, 소비자로 이렇게 연결이 된다라고 봤을 때 여기서 문제에서는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누구, 즉 도매상이 제조업자의 측면에서 뭐 해주느냐, 소매업자 측면에서 뭘 해주느냐, 소매상은 뭘 해주느냐, 소비자를 위해서 뭘 해주느냐의 측면 비교 같은 문제들도 나왔었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누구의 답이 가장 타당하고 혹은 타당하지 않은가라는 유형들도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28번 도시의 상권 경계 범위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 가능한 정보가 A, B, C 세 도시 각각의 소매점 매장 면적과 각 도시 사이의 교통수단별 이동시간이라면 어떠한 모형을 활용할 수 있는가? 여기서 전제는 뭐냐면 어떠한 특정한 교통수단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교통수단별이라는 특징을 갖게 됐죠. 우리가 이론이라는 건 그래요. 우리가 크리스톨러 혹은 크리스탈러라고 이야기하는 그 분이 주장한 게 중심지 이론이죠. 그래서 상권이라는 것들이 인접하고 경계를 하게 되면 원형은 안정적 모형으로서 정육각형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일리 없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일리 있도록 수정 중심지 이론이 등장을 했던 부분이고 그렇게 이론이 계속 발전을 했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교통수단을 하나라고 이야기했으면 야 그건 그렇게 보면 너무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조금 현실적으로 발전시키겠다 해서 교통별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러한 매장 면적과 각 도시 사이의 교통수단별 이용 시간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한 이론은 4번의 애플바움의 모형이 됩니다. 그 다음에 1번의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거주지가 있고 두 도시가 있으면 상권의 분기점이 어디냐를 따진 거죠. 그래서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에 있어서는 제곱의 반비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수학 공식 아시잖아요. 비례면 어떤 특정한 거에 특정한 거, 반비례면 어느 특정한 거에 반비례. 이제 형태니까요. 제곱이면은 이거 곱하기 이거의 제곱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아주 간단한 겁니다. 허프의 확률 모형은 거리와 매장 크기 해서 이제 선택 확률을 보는 것이고 컨버스는 뭐 40번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5번 루체의 모형 같은 경우에는 점포 매출액의 뭐 예측이라든지 혹은 성과 자체 내에서는 소매 환경 변수간을 평가를 해서 어느 것이 더 나은가에 따른 확률 모형이죠. 선택에 있어서. 그 다음에 29번 상권 분석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은 1번 선매품의 경우 위계별 경쟁구조 분석이 필요하며 다른 위계의 점포들도 경쟁 상대로 보고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계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 분석을 할 때 범위적인 동시원 범위처럼 범위를 정하는 거죠.
자점을 기준으로 가장 매출액이 높은 범위, 또 넓은 범위, 이런 부분들로서 상권을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는 나만 잘해서 될 일은 아니고 다른 경쟁사의 영향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번 문항은 타당한 내용이 됩니다. 2번, 편의품의 수요를 올바르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업태별 경쟁구조 분석과 업태 내 경쟁구조 분석이 필요하다. 당연한 얘기죠. 뭐 같은 편의점끼리도 경쟁을 할 수 있고, 또는 편의점과 할인점이 경쟁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일상적인 그런 기본 기술입니다. 3번, 전문품의 경우 구매 고객이 많지 않아 여러 점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상권에서 수요를 예측한 후 수요 정보를 공유하여 사용한다. 우리가 품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컨베니언이에요. 그걸 편리한 그런 일상적인 생활용품, 식료품 같은 것들이기 때문에 판매되는 단위당 마진은 낮을 수밖에 없죠. 가격도 낮고요. 반면에 전문품은 어때요? 단위당 가격은 상당히 높고 그에 따른 마진이 크죠. 일상적으로 구매를 하는 편의품의 경우에는 빈도수가 높아요. 빈도수가 낮죠. 그리고 편의품 같은 경우에는 전문품과 편의품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관여도라는 게 있어요. 뭐 그 설명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를 구매할 때와 음료수를 구매할 때 어디에 더 노력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겠어요? 당연히 자동차겠죠. 그래서 고관여냐 저관여냐, 혹은 뭐 몰입이라는 부분들도 있고요, 태도라는 부분들 등등 다양한 변수로서 설명이 될 수가 있게 될 텐데, 전문품 같은 경우에는 편의품에 비해서 야, 나 그거 진짜 사야 돼, 기꺼이 가야지 하면 전문품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거리라는 상권 범위는 빈도수는 적지만 편의품에 비해서는 일상적이지 않고 가격이 비싸니까요. 그래서 상권이 편의품에 비해서는 당연히 큰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따라서 3번 문항도 뭐 같은 맥락의 설명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4번,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은 동반 유인의 법칙과 양립성의 법칙을 활용하여 상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모든 유형의 제품에 사용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동반 유인의 법칙이라는 것은 유사 보충적인 소매업이 군집했을 때 이제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우리가 볼 때는 모든 유형의 제품에는 타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도 점포 밀집의 원칙 같은 부분들도 우리가 문제를 풀 때도 아,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문항은 가장 올바르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 잠재경제 구조 분석을 위해서는 업태 내 경쟁 분석, 업태별 경쟁 분석, 위계별 경쟁 구조, 경쟁 보완 관계 분석이 모두 시행되어야 되겠죠.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30번, 주거, 업무, 여가 생활 등의 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건물을 의미하는 복합 용도 개발이 필요한 이유라고 보기 어려운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상권이라는 부분들의 태동적인 부분들을 알고 그 태동을 근거로 응용적인 부분들을 배워 나왔었죠. 우리 과거 산업사회에서는 뭐 만들면 팔리던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만들기 위해서 고용이라는 부분도 많았고 소득도 많이 발생이 되니까 지출도 많아졌어요. 도시 중심지, 즉 도심지에 있는 백화점이 잘 됐죠. 하지만 경제공황이 오게 되면 소비를 안 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시 외곽 내에서의 우리 동네의 작은 독립소매상의 규격이 아닌 일정 규격인 슈퍼마켓이 풀서비스적인 개념 내에서 저렴하게, 그럼 외곽에 빠지면 돼서 임대료가 저렴해지고 주차장을 갖춰놓고, 그리고 단층적인 개념들로 출발을 하고 풀서비스가 아닌 셀프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인건비를 낮추게 되죠. 그리고 할인점이라는 부분들도 등장을 하게 되고요. 이런 상황 내에서 아주 재밌는 게 또 하나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제 흐름 내에서 뭐가 발생이 되냐면, 주거지 관점 내에서 가격이 너무 비싸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어떠한 경제적인 어떤 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족들 내에서 가지고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했을 때, 내가 일을 해서 서울에서 집을 산다고 가정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나는 월 얼마 정도를 벌 것이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만약에 10억짜리 집을 산다라고 하면 몇 년이 걸릴까요?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것도 쓰지 않고도. 따라서 너무 비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살 수 있는 범위들을 초과를 했어. 그럼 어떡하지? 그래서 자동차 보급도 많아졌으니까 그렇다면 도시 외곽으로 가자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 외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주거지가 이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신도시가 등장을 하게 된 배경이죠. 영어로는 베드타운이잖아요. 자는 도시. 그래서 일을 하고 도시 내에서 일을 한 다음에 잘 때 오는 거예요. 퇴근할 때 오는 거죠. 주말에 이동을 잘 안 하려고 그럴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되면 주말에 도시가 비는 현상, 빌 공자를 써서 그 도시 자체가 이제 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비는 상황이 생기게 되게 되면 이제 이 외곽이라는 부분들에 주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내에서도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개발을 하자라고 해서 복합용도 개발이라는 부분들이 등장을 했고요. 또 이 외곽 내에서도 사람들의 그런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무분별하게 만들게 되면 세금을 걷었던 것을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지출을 하는 것이고, 부가적인 지출은 국가의 어떠한 정책 사업에 있어서도 위축을 시키기 때문에 국민 전체의 경제에도 안 좋아요. 따라서 쇼핑센터라는 개념들로, 센터는 모이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백화점, 할인점 이런 것들이 쇼핑을 위해 다 모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원스톱 쇼핑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뭐 극장이라든지 뭐 음식점 이런 것도 같이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개발을 하는 상태 내에서 도시가 비어버리니까 복합용도 개발을 목적으로 하게 됐다라고 보는 겁니다. 즉 우리 같이 보는 것이 아니라 신도시로의 이전을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민해서 공동화를 막자, 도시가 비는 것을 막자라고 해서 용도 개발을 한 것이죠. 또한 이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도로를 또는 가로등을 이런 설치하는 비용들을 또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체계적으로 만드니까 당연히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만큼의 국가 경쟁력을 새로운 곳에 창출해낼 수 있는 기회까지 얻을 수 있는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 도시 내 상업 기능만의 급격한 증가 형상을 피하고 도시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했고, 3번 도심의 활력을 키우고 다양한 삶의 장소를 바꾸고, 또 4번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막는 거고, 5번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주거도 업무도 여가도 할 수 있는 용도로서 복합 개발을 하자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2번 신시가지와 균형 발전하자, 신시가지의 행정 수요를 우리가 좀 해주자, 이런 개념들의 목적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31번 상권 변화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존의 상가 및 점포 사이에 새로운 상가 및 점포의 신설, 소비자들의 위치 변화, 고정 인구 및 유동 인구의 변화, 지역 주민들의 직업 형태 등에 의해서도 상권은 당연히 변하게 되겠죠. 만약에 기존의 고객들이 자점에 방문했는데 중간에 다른 점포가 유사나 혹은 동일한 점포가 들어서게 되면 자점에 방문할 확률은 없어질 확률이 더 높겠죠. 상권이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 기술 내용도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2번 상권의 변화는 소비 패턴, 생활 패턴, 계층 변화, 세대 간의 인식 차이, 사회 구조 등과 같은 생활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촉진이 될 수도 있고요. 3번 대형 할인점, 백화점과 같은 경쟁업체의 진입과 이전에 의해 상권이 주로 변화하며 관공서, 대규모 회사의 이전 등의 요소는 상권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공서라든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슨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하면 누적적 흡입력을 누릴 수 있죠. 그래서 매출이라는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그런 관공서가 있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우리가 부동산 뉴스를 많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가격이 오르는 형태를 많이 취하죠. 3번 올바르지 않은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32번 각 업태나 업종의 입지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그럼 뭐 업종은 what, 그 업태는 how의 개념일 텐데 1번 백화점은 규모면에서 대형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상권 내 소비자의 경제력, 소비 형태의 예측, 주요 산업, 유동인구, 대중교통의 연계성 등을 근거로 적정한 입지를 선정해야 된다. 뭐 지금 요 내용 중에서 백화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에 대해서는 다 영향 줄 수 있는 요인들을 조사해보자 라는 거죠. 백화점의 상권은 어때요? 그 백화점은 업종이 아니죠. 업태죠.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판매할 것이냐의 관점이니까 뭐 생선가게 업종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런 업태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백화점은 도심지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그 상권도 크고 또 그러한 백화점이 성공했을 때에는 다른 지역에 충분한 그런 이익이 창출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지역에도 점포를 연장하게 되는데 다점포 경영의 출발이다라는 점도 설명을 드렸었죠. 2번 의류 패션 전문점의 입지는 고객에게 쇼핑의 즐거움을 제공하여 많은 사람을 유인하고 여러 점포에서 비교 구매할 수 있어야 하므로 노면 독립 지역이 중심 상업 지역이나 중심 상업 지역 인근의 쇼핑센터보다 더 유리하다.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판매를 하는데 의류를 판매해요. 노면에 즉 뭐 다른 상권과 중첩되지 않는 조금은 더 먼 거리에 혼자 있다. 고객들이 기꺼이 가나요? 당연히 기꺼이 갈 확률은 줄어들 수밖에 없죠. 비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도 혼자 있으면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노면 독립 입지가 중심 상업지역이나 인근의 쇼핑센터보다 더 유리하다는 것에서 틀린 부분은 중심 상업지역이나 중심 상업지역 인근 쇼핑센터가 노면 독립 입지 지역보다 더 유리하다 해야 타당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뀌었죠. 3번 식료품점의 입지는 취급품의 종류와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만족도, 잠재 고객의 시간대별 통행량, 경쟁 점포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아파트 또는 주거 밀집 지역에 있는 상가나 쇼핑센터가 적당하다. 당연한 얘기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먹고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4번 생활용품 중 주방기구나 생활용품, 인테리어 소품 등은 대단위 아파트, 주택가 밀집 지역 등 주거지 인접 지역으로 출점해야 하며 도로변이나 재래시장 근처, 통행량이 많은 곳이나 슈퍼마켓 근처의 입지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생활용품이라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상적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라는 것이죠. 5번 패션 잡화점의 최적 입지는 상호 보완적인 상품을 제공하는 다양한 점포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다양한 상품을 판매하고 유동인구가 많고 주로 젊은 세대들이 자주 찾는 지역이 적합하다라고 해서 패션에 관련 잡화란 말이에요. 즉 패션의 핵심적인 그런 상품이 있으면 그에 부가할 수 있는 상품들이 같이 결합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패션에 민감한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다라고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젊은 세대가 주로 이제 찾는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32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32번 같은 경우에는 기술되어지는 문항 자체들이 길지만 길 경우에는 오히려 찾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경우가, 편한 경우가 더 많죠. 33번 신규 점포의 상권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전제되는 분석은 신규 점포입니다. 따라서 기존 점포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면 틀린 것이죠. 1번 체크리스트 방법은 단일 점포의 입지를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방법으로 상권 내 재반 입지의 특성, 상권곡의 특성, 상권 경제 구조 등 상권 범위에 미치는 요인을 활용 평가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상권을 분석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서술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방법과 규범적인 방법과 확률적인 방법이 있죠. 이 서술적인 방법들은 체크리스트법이 이제 가장 많이 언급이 되는데, 이 체크리스트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팔겠다 그러면 통행자는 많은가, 연령대는 얼마인가, 성별은 어떤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크리스트법이죠.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계에 유의한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연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연구들의 이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질문들을 가지고 와서
체크리스트를 만들면 그나마 객관성 유지를 또 타당할 수 있겠죠. 근데 그 결합되어지는 부분들도 상당히 어렵기도 해요. 규범적이라는 것은 어떠한 전제 상황을 놓고 그 전제 상황 가정 내에서 사람들은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라고 보는 것이 규범이고요. 확률이라는 것은 행동의 실제성을 가지고 이론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체크리스트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서술적인 방법에 포함이 된다라고 볼 수 있어요. 2번 마일리지 고객 주소 활용법은 마일리지 적립 정보로 고객의 주소를 확인하고 상권 범위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또한 고객의 특성 및 니즈도 파악할 수 있어서 마케팅 전략 수립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된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에서는 신규 점포의 상권 분석이라고 했는데 2번은 마일리지 고객 주소 기존의 고객의 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가 아닌 기존 점포죠. 그래서 따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를 실제 시험 시간이 되게 되면 시야가 좀 좁아져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못 찾는 경우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3번 유추법은 전체 상권을 단위거리에 따라 소규모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에서 1인당 매출을 구해서 예상 상권 내 인구의 유사 점포의 1인당 매출액을 곱해서 신규 점포의 예상 매출액을 구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유추법은 그거죠. 내가 출점을 하는데 나와 유사한 점포가 있다. 그 점포 그 상권 범위와 인당 매출액은 얼마다. 그리고 그 고객 수는 어느 정도다. 그럼 총 매출액은 얼마일 것이다. 그럼 나도 그 매출을 가져올 수 있겠다는 기대치를 주는 게 유추법입니다. 4번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는 배우 거주 지역에 대해 다양한 상품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상업 또는 행정 기능이 밀집된 장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 내에서 최소 수요가 이제 형성이 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심지라는 부분들이 만약에 중심지가 하나면 원형이지만 원형만 갖고 있는 건 아니죠. 이렇게 상권들이 중첩이 될 겁니다. 이렇게 이제 핵심적인 상권 내에 다른 이런 상권들이 중첩이 되게 될 텐데 경쟁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러다가 장기적으로 안정화가 취약해지게 되면 이 부분들이 깎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깎이게 되면 이렇게 육각형의 형태들로서 만들어진다, 안정화가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중심지에서 최대 상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최대 도달 거리는 최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거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건 이제 동일하다. 어쨌든 도달 거리는 수요를 포괄을 해야 되기는 하죠. 5번 레일리의 소매 중력 법칙은 다양한 점포들 간의 밀집이 소매 입지의 매력도를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하고 있고요. 이웃 도시들 간의 상권 경계를 결정하는 데 이용이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종종 잘 나오는 게 이제 레일리죠. 34번 도매 상권을 구성하는 요소 중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가장 떨어지는 것은 다 중요할 수도 있고 중요도가 가중도 상이할 수 있죠. 어느 것을 더 중요시 할 것인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도매 상권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건 소매 상권적 개념이 되겠죠. 소매상은 소비자, 고객을 직접 맞닥뜨려야 되기 때문에 접근성 그리고 고객의 인접성 이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도매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그런 고객을 맞닥뜨려주는 형태를 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매상을 위한 입지적인 부분들을 고려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4번에 보시면 도매상의 도시 내 위치는 다른 그 소매상의 입지는 어디에 되어 있느냐 혹은 취급되어질 수 있는 상품은 무엇이 있겠는가 라는 그런 관점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도시 내 위치가 가장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35번 소매점이 집적하게 되면 경쟁과 양립의 이중성을 가지게 되므로 경쟁이라는 것은 너 아니면 내가 살 거야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너 덕분에 나도 윈윈 하는구나 라고 보는 것이 양립성이죠. 이중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양립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립을 증대시키기 위한 접근 순서가 가장 올바르게 나열된 것은 가장 올바른 건 그거죠. 우리가 같이 양립될 수 있는가, 품목이 같은가를 먼저 따지게 되고요. 그 품목이 같다라고 하면
뭐 같은 옷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얼마의 가격이냐를 따져볼 수 있죠. 나는 뭐 일정한 가격대가 있어. 뭐 100원부터 1000원이야. 나는 1000원부터 만원짜리야. 이런 식으로 가격대가 틀릴 수 있게 될 텐데 이런 가격 범위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러한 가격 범위 내에서 이제 그 판매되어지는 뭐 우리가 뭐 핵심 가격이라고 될 수 있고 핵심 매출을 올리는 상품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 그 제품이 타당한 원가 계산 그리고 합리적인 계산에 의거해서 책정됐는지 적정 가격을 산출해 볼 수가 있고요. 가격도 이제 그런 측면들이 일치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격 대비 품질도 당연히 확인을 해 나가는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35번의 답은 5번이 되겠네요. 36번 넬슨의 입지 선정 평가 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하게 연결된 것은 중간 저지성 1번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있고 다른 상권이 있는데 그 어떤 고객이 방문하는 것에서 중간에 위치해서 끊어서 매출을 올리겠다는 것이 중간 저지성이죠. 즉 경영자가 속한 상권 지역 내의 기존 점포나 상권 지역이 고객과 중간에 위치 경쟁 점포나 기존 상권으로 접근하는 고객을 중간에 저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중간에서 끊어서 매출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뭐 이렇게 좀 어렵게 표현한 것 뿐이죠. 2번 성장 가능성 장래 경쟁점이 신규 입점함으로써 고려 대상 점포, 유통단지에 미칠 영향 정도, 경쟁점의 입지 규모, 형태 등을 감안 고려 대상 점포나 유통단지가 기존 점포와의 경쟁에서 우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의 정도를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장 가능성이 뭡니까? 이 해당 상권에 인접되어져 있는 배후지가 충분한가? 또 근처에 관공서가 들어오는가? 그럼 성장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동기적인 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설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설명은 전부 경쟁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죠. 그래서 그런 넬슨의 평가 방법 중에서는 경쟁에 따른 회피성적 관점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성장 가능성의 경우에는 4번 문항에 양립성에 나와 있는 설명이 있죠. 주변 인구 및 일반 고객들의 소득 증가, 성장 가능성의 요인이 되겠죠. 그리고 3번 경쟁 회피성이라고 하고 동일한 상권 내의 고객들을 자신의 점포로 유인하는데 어떠한 장애 요소가 고객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방해하는지를 살펴보자. 접근 가능성이죠. 근데 경쟁 회피성이라고 했으니까 이 연결도 틀렸고요. 4번은 뭐 성장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양립성이라는 건 뭐냐면 5번 문항에 경영자가 진입할 상권에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점포가 인접해서 상호 간에 윈윈할 수 있는 그래서 양립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37번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 중심지 기능의 최대 도달 거리란 무엇을 말하는가? 뭐 앞에서 이 육각형을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번 문항에 보시면 소비자가 상품 구매를 위해 중심지까지 기꺼이 이동하려는 최대 거리적인 측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8번에 보시면 다음 내용은 어떠한 점포의 입지 요건에 대한 내용인가? 새로운 제품을 판매하거나 정규 점포를 개장하기 전 시험적인 판매 정보를 얻기 위해 쉽게 고객 확보할 수 있는 통행인들이 많은 대형 점포의 공용 장소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뭐 대형 점포 내에 위치하는 거기 때문에 백화점 할인점이라든지 전통적 상업도시라든지 혹은 이 쇼핑에 관련된 그런 업체들이 모여 있는데 그것이 길에 나열되는 형태로 놓인 형태가 스트립 쇼핑센터인데 스트립 쇼핑센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시험적 판매 정보를 얻기 위해 만든 건 당연히 아니죠. 따라서 답은 3번이 됩니다. 3번 같은 경우에 이 키오스크라는 것이 원래 이제 터치 스크린이잖아요. 뭐 안내도를 본다든지 어디에 위치에 뭐가 있는다든지라는 그런 업무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런 정보 제공의 교류뿐만 아니라 판매나 금융 업무들까지도 이제 수행을 하고 있지요. 해당 박스 내에서는 이제 가장 타당한 건 이제 3번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9번 상권 정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1번 상권의 실제적인 경계선은 점포의 접근성에 의해 결정된다. 점포의 접근성은 쇼핑구역, 점포 유형, 경쟁 상황 등의 요소에 비해 상권 형성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는 단순히 갈 수 있다, 안 갈 수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간에 만약에 경쟁 점포 있으면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접근성, 경쟁 상황, 점포 유형
이 모든 것을 중요하게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2번, 다수 상권이 몰려있는 경우 각 상권의 형태는 일반적으로 타원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이는 일직선의 형태를 지닌 도로가 상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수 상권이 몰려 있으면 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육각형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중심지 이론에서 배웠지요. 3번, 상권의 크기는 상품의 성격에 의해 결정된다. 그중 편의품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구매의 편의성을 제공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지역적 범위의 상권을 형성하게 된다. 광범위한이 틀린 거죠. 작은 상권인데. 3번, 쇼핑몰에 목적 점포가 입점해 있는 경우에는 기생 점포보다 더 큰 상권 범위를 형성하게 된다. 목적 점포 없이 기생 점포만으로 쇼핑몰을 구성하게 되면 많은 고객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맞는 얘기입니다. 목적 점포라는 것은 그 어떤 특정한 구매를 위한 고객들이 그 먼 거리라도 기꺼이 이동하겠다는 것을 목적을 가질 수 있는 점포를 목적 점포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한 목적 점포가 될 수 있도록 고객을 흡인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기 위한 특성의 점포로서 우리가 쇼핑센터를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백화점을 입점을 시킴으로써 상권 범위를 넓히고 그 백화점 내에 다른 업종이나 업태들을 배열을 함으로써 전체 매출액의 안정화를 추가하게 되는 것이죠. 뭐 4번은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5번, 동일한 편의품을 판매하는 다수의 점포들이 모여 있을 때 보다 많은 고객을 유인할 수 있어서 상대적으로 넓은 상권을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편의품 판매 점포는 집단화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집단화해서 구색 갖춤, 쇼핑의 즐거움을 주는 것은 편의품이 아니라 선매품이 되는 것이죠. 틀렸네요. 40번, 컨버스 법칙의 내용으로 가장 잘못된 것은 A 도시 인구 8만 명, B 도시 인구 2만 명, 두 도시 간 거리 30km 등 정보가 주어진다면 두 도시에 대한 소비자 선택의 무차별점을 구할 수 있다. 컨버스 법칙은 거리와 인구로 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당연한 얘기가 됩니다. 이제 지수화된 계산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40번 1번 문항은 거리와 인구 변수를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충분히 맞는 얘기입니다. 2번, 1번 답항의 내용을 토대로 계산을 하면, 즉 인구와 거리를 계산을 하게 되면 A 도시의 무차별점은 A에서부터 10km 되는 지점이고 B 도시의 무차별점은 B에서부터 20km가 되는 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풀어봐야죠. 다행히 이제 계산을 빨리 풀게 하기 위해서 딱딱 맞아떨어지게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먼저 A도시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인구가 8만 명이고 B도시는 2만 명이죠. 그럼 B도시와 A도시 간의 상대적인 비교, 그 인구 중에 나는 얼마라는 범위들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수 형태죠. 또 A도시가 8만 명이고 B도시가 2만 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A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거리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두 도시 간 거리는 30km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얼마가 나오느냐?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계산을 하게 되면 20km다 라고 볼 수 있어요. 15잖아요. 15면은 30 만들려면 2배일 수 있어야 되고 점이니까 20 붙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A도시는 20km 되는 지점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는 10km라고 했죠. 즉 A와 B도시의 거리가 30km일 때 A도시에서 20km 되는 지점의 고객들이 여기까지 A도시로 갈 수 있고 여기서부터 B도시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30km에서 A도시 20km 나오면 B 계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은 건 몇 킬로예요? 10km잖아요. 그래서 B에서는 10km가 되는 지점이 됩니다. 2번 문항은 A도시와 B도시의 그 킬로수가 잘못된 거죠. 3번, 두 도시 A와 B를 연결하는 직선상의 경로를 가정할 때 A, B 각 도시의 주 세력권인 A, B 도시의 상권의 분기점을 구한다. 상권이 나뉘죠. 여기서부터 나뉜다. 이렇게 단순 수치지만 이렇게 나뉠 수 있고요. 고객이 위치해서 A, B 도시 중 어느 도시로 상품을 구매하러 갈 것인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고요.
구매 대상이 선매품, 전문품인 경우에 이제 타당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1번 소매 포화 지수와 함께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의 특성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소매 포화 지수는 소매업이 그런 관련된 업체들이 포화 상태냐, 포화 상태가 아니냐, 이거 즉 더 필요하냐 이것을 계산한 형태고요.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는 그렇게 포화 지수가 현재 상태라면 장래의 상태적인 측정을 하는 것을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 MEP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1번 두 지수가 모두 높을 경우에는 신규 출정 후보지로 유력하다고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하죠. 왜? 분모가 현재의 그리고 향후의 그런 매장 면적들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적으면 적을수록 위에 있는 가구수당 매출액이 크면 클수록 즉 수치상이 크면 클수록 기대할 수 있는 매출액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1번 설명 잘했고요. 2번 소매 포화 지수의 시장 잠재력이 어느 정도는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소매 포화 지수에는 시장 잠재력 반영 안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MEP가 그 보완적인 부분들을 하기 위한 계산 방식으로 나온 거고요. 3번 MEP는 지역시장 거주자들이 지역시장 이외의 타 지역에서 구매하는 지출액도 추정해서 계산을 해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산을 하는 이유는 다른 지역으로 가는 고객들을 더 흡인할 수 있는 부분도 성장이 측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3번도 맞아요. 그래서 1번과 3번이 맞는 거고요. 그래서 답이 두 개였죠. 4번 지역시장의 매력도를 측정하는 소매 포화 지수는 한 지역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미래 수준을 반영하는 척도다. 미래가 아니라고 그랬죠. 미래는 MEP입니다. 5번 소매 포화 지수가 높아질수록 점포가 초과 공급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신규 점포에 대한 시장 잠재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분모 자체가 공급이고 분자 자체가 수요예요. 그럼 매장의 메리트는 수요가 크면 클수록 좋은 거죠. 결국엔 값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예요. 높아질수록 시장 잠재력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고 봐야 되는데 반대로 설명됐기 때문에 틀렸네요. 42번 상권 분석의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1번 공간적 돕정형 접근법은 주택지역이나 특정 지역 전체를 상대로 하는 점포가 주요 적용 대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공간적 독점형이라는 것은 내가 일정한 거리 내에 입점을 하게 되면 관련된 업종들이 그 지역 내에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뭐 그렇게 선택해서 진입을 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독립적으로 운영을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는 업종이죠. 즉 거리에 제한을 두는 업종이 공간적 독점형 접근법을 택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2번 시장 침투형 접근법은 특정 점포가 흡인하는 세대 비율이 지역적으로 변화하며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시장 침투라는 데에 있어서 침투라는 단어를 쓰는 건 이미 상권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형성되어져 있는 그 범위 내에 내가 들어가겠다는 표현이 침투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시장 침투형 접근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 3번 분산 시장형 분석에서는 고급 가구나 고가의 카메라와 같은 상품을 취급하며 특정 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점포를 주요 적용 대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특정 수요계층을 타겟팅할 때에 분산시장형 분석을 이용할 수 있게 되겠죠. 4번 공간적 독점형 분석은 편의품, 시장 침투형은 선매품, 분산시장형은 전문품인 경우에 상권 분석 접근법으로 주로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해서 42번의 답이 4번이 되는데 뭐 이의제기들도 많이 하셨을 텐데 분석법을 하는 것은 업종이 무엇냐가 핵심이 되는 거고 그 업종에서 취급하는 상품은 그 다음에 부가적인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공간적 독점형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독점력이 행사될 수 있는 업종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뭐 우체국 같은 것이 되겠죠. 그리고 시장 침투형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중첩되는 특성을 지닐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의 형태의 그런 분석 방법이니까 뭐 백화점 같은 것이 되고 분산시장형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에만 공급하는 그런
연속이 아니라 불연속적으로 듬성듬성 있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계층을 차별화될 수 있는 업종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4번이 올바르지 않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5번 시장 침투형 분석은 고객 분포와 시장 침투율을 중심으로, 분산 시장형 방법은 지역 단위 표적 시장의 고객 특성을 중심으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맞는 얘기입니다. 43번 허프의 확률적 모형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활동을 모두 포함한 것은 확률이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행동적인 부분인데 뭐 이건 아주 간단했어요. 기억과 니은이 답이죠. 기억. 이 니은이 있는 1번이 답이죠. 그래서 전체 상권 내에서 동일 제품을 판매하는 각 점포의 매장 면적 조사하고 잠재 고객의 점포 방문 성향을 조사, 거래에 대한 민감도를 조사하게 되죠. 그래서 면적에 가져올 수 있는 어떤 효용적인 부분들, 매력적인 부분들을 계산을 하게 되는 거고, 기꺼이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거리 정도를 이제 계산에 포함을 시키죠. 43번에 타당한 것은 1번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에 대해서 이제 점포가 갖는 매력도 같은 경우는 좀 매장의 면적, 규모적인 부분이고, 거리라는 부분들로서 이제 또 소비자들의 이동 거리를 분기할 수, 선택할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재밌는 건 이제 매장 면적이라는 부분들인데, 독립 소매상, 뭐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구멍가게의 면적과 할인점의 면적, 어느 게 더 큰가요? 당연히 할인점이죠. 그렇게 되면 상권의 그런 범위적인 부분들도 할인점이 더 클 수 있게 된다라는 것도 잘 알고 계시겠지요. 44번 선의의 점포별 효용과 루체의 선택 공리의 개념을 이용하여 선의가 점포를 선택한다고 할 때 가장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효용으로서 가장 만족을 줄 수 있는, 우리가 효용이라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만족의 정도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럼 만족을 주느냐 안 주느냐의 관점 내에서 선의가 점포를 선택한다고 할 때 올바르지 않은 설명은 이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만족을 줄 수 있는 건 모든 요인들의 어떤 결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요. 해당 표에는 점포 면적, 점포까지의 거리, 효용의 크기, 이렇게 세 개의 변수적 내용이 나옵니다만, 관점은 공리적인, 그리고 그 효용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면적과 거리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효용 크기로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변수인 하나인 효용의 크기로 따져봐야 되고요. 보면 1번 선의는 5개의 점포만을 대상으로 판단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점포 1, 2, 3, 4, 5는 일정한 효용 만족도의 수치상이 나와 있습니다만 6과 7은 효용의 크기가 0이에요. 안 가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2개를 제외하면 1, 2, 3, 4, 5 점포가 있죠. 그러면 5개만 판단해도 됩니다. 2번 선의의 점포 선택은 점포 효용에 의해서 결정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문제에서도 이미 이야기했고요. 3번 선의가 점포 1을 선택할 가능성은 30%이다. 효용은 선택할 확률은 아주 간단하죠. 전체 효용의 합, 총 효용이 있고 그리고 선택할 수 있는 효용을 넣으면 돼요. 전체 효용은 점포 1 같은 경우에는 30이고 10이고 20, 15, 25고요. A를 선택해야 되니까 A의 효용, 점포 1의 효용은 30이 되는 거죠. 40, 60, 70, 80, 90, 딱 100 나오네요. 그럼 100분의 30이니까 0.3. 100분율로 바꾸면 30%가 되겠죠. 따라서 선의가 점포 1을 선택할 가능성은 30%네요. 4번 점포 4의 선택 가능성이 점포 3의 선택 가능성보다 낮다. 점포 3은 효용의 크기가 20이고요. 점포 4는 효용의 크기가 15네요. 그럼 점포 3이 더 크죠. 확률적으로 선택될 확률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반대로는 4가 선택될 확률이 낮다라고 보는 것이고, 5번 점포 선택을 위해서는 면적, 거리, 효용 정보가 모두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효용적인 관점 내에서 문제를 풀어봐라고 문제에서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면적과 거리는 제외될 필요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45번 편의점의 입지와 다른 특성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만 선택한 것은, 45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 자체가 모두 정답 처리됐던 문제죠. 편의점의 입지,
그리고 다른 특성이라고 기술이 됐기 때문에 일단 문제 내에서도 잘못이 이제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의 입지와는 다른 특성에라고 이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타당한 국어적인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45번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편의점의 입지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해당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기본 사항들만 짚고 나가시면 돼요. 우리가 편의점이라고 했을 때는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배웠던 이론들이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우리가 상품 믹스적인 측면들로 보게 되면 매출을 잘 올리려면 상품 구성도 좋아야 되죠. 폭이라는 부분들은 얼마나 서로 다른 계열들을 취급하는가를 폭으로 보니까 다양성이에요. 그 계열 내에 얼마나 많은 품목수를 차별화됐는가는 깊이죠. 이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전문점이 되느냐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편의품점이 되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전문품에 비해서 깊이가 낮고 품목은 다양적인, 즉 그래서 구색을 갖추게 되는, 그리고 깊이를 두지 않고 차별화되어진 여러 가지 계열을 취급하는 단가가 낮은, 그럼 단가가 낮게 되면 이 편의점이 가지고 있는 출점적인 부분들도 임대료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입지를 선택하는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성장할 수밖에 없던 어떤 동인이 있었어요. 그 동인이라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 내의 집가가 올라가고 살기 힘드니까 신도시, 그러면서 쇼핑센터의 체계적인 개발이 이루어졌고요. 일하고 돌아왔는데 여러분들 뭐 청소라든지 식사라든지 뭐 빨래라든지 한다고 그러면 너무 피곤할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한 끼 식사를 쉽게 때우기 위해 뭐 양말 한 켤레를 사기 위해 무엇을 이용하느냐? 편의점을 이용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권적인 중첩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1차 상권만 큰 그런 어떤 중첩이 없게 되면은 출점을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마다 편의점이 있는 걸 보실 텐데 다 계획에 의거해서 입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내에서는 이제 뭐 모두 답이기 때문에 그냥 뭐 우리의 배웠던 이론들만 다시 재정리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수강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